자동차 하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카르벤츠, PPL,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모빌리티의 혁신, 꺼지지 않는 산업. 그러나 그렇게 발전한 자동차도 역사가 있었고 경쟁이 있었고 도태와 변화가 있었다. 초기의 자동차는 3파전이었어요. 세 종류의 자동차 중에 어느 것이 진짜 자동차가 될 것인가를 두고 엄청난 경쟁이 있었죠. 물론 가장 최초의 자동차의 시작은 자전거 더하기 기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전거와 자동차의 가장 큰 차이는 동력의 문제거든요. 누가 어떤 엔진을 타느냐죠. 증기기관이 먼저 발명이 돼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증기기관차, 증기자동차, 증기차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정말 놀랍게도 이 당시에 이미 전기차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때가 또 에디슨의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개발이 됐었고 전기를 통해서 자동차를 굴리는 방식이 또 이 당시 방법적으로 모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솔린 자동차라는 방식의 세 모델이 있었고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살아남느냐.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운전이 간편하고 배기가스도 없고 조용했고 도시에 사는 부르주아 여성층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차였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는 교외에서 시내까지 오가는 용으로 전기차를 주로 활용을 했지만 시작점에서 전기 자동차는 한계를 드러내요. 표면적인 문제는 지금하고 똑같아요. 축전, 배터리의 문제, 충전을 시키는 시간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충전을 하려면 충전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전력 발전소가 만들어져야 되고 전력 공급망이 세팅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기관 시설을 위해서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충전을 시켜야 돼요. 근데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당시에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있던 유럽이나 미국 같은 지역에서는 이런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던 공간들도 대부분 다 도시였죠. 1차적으로 전기차는 경쟁자였지만 떨어져 나갔다. 근데 선발 주자로서 증기기관차의 뒤를 잇는 증기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역설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기술적 문제 외에 문화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화적 문제가 하나가 뭐냐? 증기차는 생각보다 운행이 편하고 조용했다는 거예요. 가솔린 자동차, 쉽게 말하면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절하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클러치를 밟고 이게 놀랍게도 초창기 자동차 발전사에서 어마어마한 매력으로 다가오면서 그것이 없었었던 전기 자동차나 그것이 결여됐었던 증기 자동차보다 가솔린 자동차가 인기를 끌게 되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또 라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 96년, 97년, 98년 사이에 퍼스널 컴퓨터, PC가 대량 보급이 되기 시작해요. 그 모니터 뒤에 큰 거 아시죠? 그때 어떤 열풍이 불었냐? PC 조립 열풍이 불었었어요. 메인보드는 유니텍, CD롬은 LG, 사운드 카드는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모은 다음에 탁탁탁 조립해서 우리 집 컴퓨터를 내가 해준다라든지 이게 엄청난 열풍이었었어요. PC 조립 열풍과 비슷하게 초기에 자동차가 나왔었을 때 일부 남성층들이 자동차를 보면서 완전 열광을 하게 돼요. 너무 재밌는 거야. 이 당시가 얼마나 복잡했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이제 운전을 하려고 해요. 그럼 우린 지금 그냥 키를 꽂는다 이 정도로 끝나는데 이때 그게 아니에요. 가솔린 주입구를 열어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럼 앞에 와서 펌프를 돌려야 돼요. 약간 뜨거워지고 있을 때 공기 배분 초크를 닫고 다시 실린더 헤드 쪽에 가서 가솔린 몇 방울을 떨어뜨리고 이 어떤 수동가스 레버에다 가스를 주입하고 들어와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네. 솔직히 엔진을 경운기도 이거보다 훨씬 단순해요. 근데 이 복잡한 과정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야, 그 자동차는 재밌어. 이 부품을 넣으면 이렇게 돼. 요 중간 단계에 빠졌어. 새로운 부분 그걸 써봐. 이러면서 마을 사람들끼리, 동네 사람들끼리, 남자들끼리 모여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복잡성과 그 불편함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복잡성과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 혁신이 또 유행을 선도하게 되고 이게 이제 맞물려 가면서 가솔린 자동차가 전기차와 증기차를 밀어내는 효과를 냈거든요. 시장의 우연성이 큰 힘을 발휘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나? 라고 물어보면 헨리 포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차는 독일에서 시작을 했고 독일이 자동차 역사의 가장 좀 중요한 공간입니다. 1886년을 자동차 빅뱅의 해라 불러요.
이때가 어떤 해냐면 카를 벤츠가 드디어 내연기관을 만들어서 가솔린 동력으로 운영하는 자동차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면서 세상에 알리게 된 해예요. 엄청난 변화예요. 그전에는 외연기관, 우리 증기기관차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넣고 밖으로 나가는. 그렇게 하면 큰 기차나 운영하지 조그마한 자동차를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엔진화 시키게 되는 거죠. 내연기관을 만듭니다. 참고로 카를 벤츠가 만든 내연기관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해에 고틸프 다임러,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브랜드 이름이 떠오르는 거죠. 고틸프 다임러와 빌헬름 마이마흐가 가솔린을 동력으로 마차를 운행을 해요. 문제 뭐냐? 둘 다 사업 완전 실패.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바퀴가 유용하다는 것은 인간들이 다 현재는 알지만 결과적으로 아는 거고, 제일 처음에는 아무리 좋은 발명품이 나와도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봐요. 왜? 평소에 자기들이 해왔던 삶의 방식이 있으니까. 자동차? 마차가 있잖아. 끄는 힘은 야, 말이 얼마나 빠른 줄 알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어마어마한 발견에도 불구하고 카를 벤츠, 다임러, 마이바흐가 타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해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이 합병을 하죠. 그래서 만든 회사가 놀랍게도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전설처럼 알려진 사건이 뭐냐?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가 필요한가를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888년에 벤츠의 아내 브레타 벤츠가 자녀들과 함께 마나임에서 포르츠하임으로 장거리 여행을 떠나요. 지금은 막 자동차 여행하면 드라이브 뭐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도로 포장도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었고 자동차로 이동한다는 관념이 없을 때예요. 고생도 많이 하고 자동차 고장도 많이 나고 막 수리도 하고 하면서 이 여행을 성공을 시켜요. 근데 이게 지금은 신화처럼 자동차의 필요성을 알린 이야기가 됐지만 당시엔 사실은 아무 효과도 없었어요. 뭐 저런 짓을 해? 완전 고생하는 거 아니야? 전혀 완전 그냥 무풀, 악플보다 더한 무풀.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독일은 발명의 나라로서 역할을 했다면 어찌됐건 유럽 대륙의 문화적 선진국은 프랑스죠. 실제로 이 아이템을 탐냈던 건 프랑스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회사 쪽에서 이걸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프랑스에서 마케팅을 개발을 시키면서 유럽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카를 벤츠랑 막 이런 사람들이 저 이거 만들었어요. 석탄을 안 부어도 가요. 대단하잖아요. 할 때 프랑스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판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막 내기 시작하면서 1898년 독립협회가 만민공동회의를 펼치고 있었던 바로 그 해에 프랑스 사람들은 역사상 최초로 국제 자동차 경주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암스테르담, 그러니까 프랑스 북부에서 네덜란드까지 가는 그 구간에서 처음으로 자동차 대회를 열게 된 거예요. 자동차 경주가 등장하고 프랑스가 먼저 시작하니까 어디가 또 따라하겠어요? 자동차 하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탈리아 사람 또 호전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이탈리아에서 또 자동차가 또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자동차 경주 같은 것들이 막 열광적 뜨니까 이것 때문에라도 자동차가 성장을 하지만 반대편에서 그건 자동차의 목적이 아니야. 그렇게 빨리 달리는 거 위험해. 이게 뭐야? 이 광결인 모습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초기에 이제 자동차 경주 같은 거 보면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은 프랑스 자동차 발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 사람의 이름, 왠지 또 브랜드일 것 같죠? 르노. 그렇죠. 르노가 자동차 경주의 설계자인데 너무나 격한 경주 속에서 한 번의 자동차 대회에서 한 번에 막 10명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가족도 또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건 청교도 문화나 카톨릭 문화에 맞지 않아. 이러면서 반대편에서 자동차는 우아하게 누리는 거야. 레저, 여행, 관람, 우아한 삶, 그런 것들을 누리는 새로운 자동차 문화가 같이 형성이 됐고, 사실은 지금으로 보더라도 자동차 경주보다는 여행과 어떤 낭만과 안전, 이런 것들 중심으로 자동차 문화가 현재까지 발전을 해왔죠. 이 정도만으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유럽이지만 본격화는 미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 바로 포드와 GM이 있습니다. 1910년에 이 포드가 하이랜드 파크 공장에다가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차 제조의 전 과정을 하나로 딱 통합해 버리거든요. 벨트 이렇게 나오면서 자동차가 이렇게 가면 뚜루룩 로봇 팔이 뚝뚝뚝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컨베이어 벨트를 바탕으로 해서 집합 생산을 통해서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든 게 헨리 포드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동차가 주문이 들어오면 각각의 회사에서 부품을 사와서 숫작업으로 만들었었어요. 그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면서 1913년 말이 돼버리면 자동차 조립 시간이 12시간 30분에서 얼마로 줄었을 것 같으세요? 무려 2시간 40분으로 줄여요.
근데 포드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어떻게 나가냐면 포드가 모델 T 개발 당시 광고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2,000 이하 자동차 중에서는 최고이며 $2,000가 넘는 자동차라고 해도 이보다 나은 점은 장식품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의 생산 시간 자체를 확 줄여버리니까 자동차의 가격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 헨리 포드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요. 1908년에 모델 T의 가격이 한 $800대 정도였었대요. 근데 이게 한 8년 정도 지나면 무려 $360대까지 떨어뜨려요. 그리고 한편에서 뭘 한 줄 알아요? 우리 이 공장에 다니는 우리 노동자들은 다 T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에선 굉장히 엄격한 노동 규율을 강조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 또 독실한 청교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청교도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많이 올려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동자들도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돼요. 어마어마한 집합 생산이란 기술 혁신을 통해서 단가를 낮췄고, 반대편에선 낮춘 단가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차를 구매하게 되면서 자동차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이걸 열어버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창출했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변화, 첫 번째 포드주의가 뭔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슬론주의라는 게 등장하게 돼요. GM을 창업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알프레드 P. 슬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슬론주의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자 보세요. 모델 T는 싸고 좋고 단단한 모델이에요. 노동자들이 환영을 했었죠. 근데 색깔은 다 똑같아요. 검은색 비싼 차, 난 중후한 신사. 검은색 작은 차, 난 평범한 노동자. 이걸로 만족을 하던 때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는 좀 파란색, 나는 좀 빨간색. 그 사람의 취향과 스타일이 반영이 되잖아요. 포드는 자동차를 대중화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소비의 대중화에서는 한계에 막힌 거예요. 이 부분을 파고든 게 GM이에요. 소비자의 취향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원하는 색감으로 차를 뽑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컸던 문제가 뭐냐? 이게 되게 좀 냉정한 부분인데, GM은 자동차 산업을 성장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돈만 많이 번 게 아니에요. 그 자본을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여기서 드디어 M&A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자동차가 대중화가 됐잖아요. 대중화가 된 다음 단계가 뭐예요? 부가 산업이라는 게 발전할 수밖에 없죠. 포드는 거기까지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근데 슬론주의의 핵심이 뭐냐? 좋아. 중요한 것이 자동차만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제조하는 공장, 자동차 보험회사, 자동차 타이어 회사, 자동차 R&D 연구소, 자동차 마케팅 회사를 다 인수를 해서 통합적 시스템 운영을 하게 된다. 다만 이걸 다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 최종적으로 회장 마음대로 가게 되면서 별 볼 일 없어진다. 헨리 포드가 너무나 좀 1인 독재적이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드디어 중역회의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각자 자기 회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중역이 그 회사들을 운영하고, 최종적으로 CEO가 이 중역들과 회의를 하면서 최종적 결정을 내리게 되는, 그러니까 조금 더 체계화된 관료화된 기업 운영 시스템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주의를 부정했다기보다는 포드주의 바탕 위에서 기업 간 합병, 마케팅 이런 것들 나가게 되고, 사실 이 결과는 자동차의 대기업화, 자동차라는 것이 한 명이 부딪혀서 뭔가 할 수 없는 거대한 어떤 규모의 시장이 됐다는 것을, 규모의 시장이 된 거죠. 자동차의 가장 굵직한 역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자동차는 너무 큰 주제가 됐어요. 그냥 매일 보는 거, 너무 당연한 것, 자동차가 너무나 일상품이 되고 일상의 문화가 돼버린 나머지 지금은 기술 혁신이나 시장 혁신의 변화보다는 일상의 변화,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사회의 문화가 그 기술의 변화를 주도하는 시대로 역전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 앞에서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마케팅이냐, 기술이냐, 혁신이냐, 아니면 노동의 방식의 변화냐, 이런 것들을 과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반대편에선 이렇게 대단위 시대, 그리고 이 대단위 시대 속에서 강력한 SNS를 통해서 일반 대중의 영향이 강해진 상황이라면 윤리적 욕구, 환경의 욕구, 더 안정적인 사회에 대한 욕구, 그리고 함께 살고 싶은 욕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이 아마 자동차 역사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딱 중간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차는 끝끝내 시장을 떠날 수는 없거든요. 끝끝내 시장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전통적인 논리 속에서도 계속 대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지금의 시장이라는 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일반화가 됐기 때문에 더더더 일반인들, 평범한 사람들의 여론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이에서 헤매면서 우리가 대답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마련해 봤습니다.